안녕하세요. 진호앤컴퍼니 커뮤니케이션 그룹장 박병기입니다. 지난 5월 26일 당사 미국 자회사인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는 뇌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SB121 임상 일상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했고 유의미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이번 온라인 기업 설명에서는 SB121 임상 일상 결과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배지수 대표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호맨컴퍼니 대표 배지수입니다. 우선 오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주주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금부터 뇌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SB121 임상 일상 결과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폐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영화 포스터들을 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요. 레인맨 저희 어릴 때 봤던 영화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자폐증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증인, 그것만이 내 세상, 마라톤, 그리고 호로비치를 위하여. 그리고 호로비치를 위하여 같은 경우는 자폐증 아이들 중에 사반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또 좀 특정 분야의 또 천재성을 발휘하는 그런 아이를 대상으로 영화를 만든 것인데요. 자폐증 이 영화들을 보면 이제 자폐증에 대해서 좀 많이들 좀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폐증 하면은 사회성의 장애를 보이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여기 영화의 포스터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눈 맞춤이 좀 더 어색한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폐증에서 이제 엄마와 아이가 이게 서로 애정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정이 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그 마음이 소통이 되고 이런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자폐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기술, 언어, 의사소통 발달 등이 지연되거나 또 이제 비정상적인 기능을 보이는 전반적인 발달 장애가 되겠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뭐 이제 지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학에서 이제 의학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뇌 발달, 뇌의 그 발달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자폐증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행동치료, 언어치료, 특수교육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을 써서 자폐증 아이들의 어떤 증상들, 문제 행동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언어 소통이 이제 잘 어려운 거를 언어 치료를 통해서 언어 교육을 또 많이 시키기도 하고 또 특수교육으로 사회적인 어떤 기능들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좀 그래도 효과적이고 그런 가장 좀 가장 효과가 큰 치료 방법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약물 치료가 제일 우선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자폐증을 치료하는 약물 치료제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울증 치료제, 그리고 정신병 치료제, 그리고 ADHD 주로 이런 세 가지 약들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약물을 조합을 해서 아이들의 이제 증상이나 문제 행동들을 해결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우울증 치료제는 기분 부분을 그래서 세로토닌을 자극해서 이제 기분을 조절을 해서 자폐증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정신병 치료제는 이제 도파민을 억제해서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문제 행동들을 해결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ADHD 치료제는 사이코 스티뮬런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뇌 기능을 더 각성을 더 올려서 또 집중력을 또 키워주기도 하고 하면서 또 자폐증의 증상들을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무슨 뜻이냐면은 자폐증의 근본 원인인 사회성 그리고 애착 그리고 정서적인 교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교감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요. 그냥 자폐증의 근본을 건드리기보다는 자폐증에서 생기는 문제 행동들을 컨트롤하는 데 지금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증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소통 그러니까 교감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아닌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그 부분이 해결이 될 거다라는 것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소프레신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 또그 로슈나 이런 회사들에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본 적이 있었고요. 옥시토신이 또 중요한 치료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후보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옥시토신의 부분이 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드러거빌리티라 그래서 이걸 약으로 만드는 게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옥시토신을 사람한테 이게 넣어줬을 때 하프라이프가 너무 짧아서 이 약으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그 자폐증 아이들한테 주사제를 매일 줄 수는 없는 거고 먹는 약으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먹는 약으로 옥시토신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뇌까지 전달해서 뇌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런 전달 체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프라이프와 뇌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 자체로 약을 개발을 하면은 아마 좋은 치료제가 나올 거라는 것은 다들 과학자들이 동의는 하는 부분이지만, 드러거빌리티의 난제를 좀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2020년 그때에 저희가 좀 한 회사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그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를 저희가 2020년 8월에 6.5 밀리언 한 7억 70억 정도를 들여서 지분 52%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5명이 주요 멤버시고요. 여기 이제 조 트래블리라는 분이 그 CEO를 하고 있고, 마크 하이만 이분이 이제 일라이 릴리 출신인데 또 이게 사이언스 쪽을 담당을 하고 계셨고요. 산지프라고 이분은 또 이제 인도계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또 이제 이분이 CMO를 담당을 하고 계시고, 다른 또 여러 벤처에서 또 CMO로 약 개발을 많이 해보셨던 그런 분들, 이런 좋은 과학자들로 구성된 이런 회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회사의 그 당시에 이제 전임상 단계가 거의 완료가 돼 있었고, 미국 FDA에 이제 IND 파일링을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DD를 하고, 좀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좀 사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고 좋은 회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인력이 너무 적은 거였습니다. 총 여기 회사에 인력이 7명밖에 안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어떻게 7명의 인력 가지고 이런 전임상 데이터를 만들어냈을까, 이렇게 탄탄한 전임상 데이터를 만들어냈을까, 이런 게 하나 궁금했었고, 또 하나는 이 정도의 파이프라인으로 이 정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보는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 중에서는 좀 상당히 싼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70억으로 우리가 52% 인수를 한다는 게 왜 좋은데 좋다면 왜 싸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또 저희 BD 하시는 유성열 그룹장하고 같이 인디애나폴리스를 가 보게 됐고요. 가서 이제 실사를 좀 하게 됐었는데,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디애나폴리스에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했었는데,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던 한 2000년대 초반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과 약의 메이저는 전부 일라이 릴리에서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아마 마켓시어 정신과에서 한 30-40% 정도에 차지하는 아주 메이저였고, 신약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 그런 아주 정신과에서 상당히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일라이 릴리가 한 수년 전에 자기네 전사적인 전략을 CNS를 좀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영역을 좀 축소를 하고, 대신에 내분비 질환, 당뇨병이니 뭐 이제 그런 내과적인 질환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어나운싱을 하면서 일라이 릴리 출신들 중에 이제 CNS 팀이 대거 퇴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이 인디애나폴리스 이 전역에 쫙 퍼져서 많은 벤처들을 만들기도 하고 동물 실험 센터들을 설립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쪽의 생태계가 상당히 좋은,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과정이었고, 사이오토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사이오토 역시 일라이 릴리 출신들이 이제 나와서 만든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이오토 이분들이 그다음에 그리고 그 주변에
동물 실험실 이런 그러니까 저희 이 사이오트 팀이 같이 연구했던 팀이 이제 맥킨지 랩이라는 곳에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맥킨지 랩도 저희가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제약회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신과에서 가능한 정신과의 동물 실험 모델들이 거기 한 30여 개 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7명이서 어떻게 이런 전임상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워낙에 이제 좋은 그러니까 파트너 회사들이나 또 리서치 센터들이 있어서 또 외주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겠다. 오히려 내재화하는 것보다 이 정도의 시스템이 있으면 그냥 외주를 주고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의문이 좀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오토라는 그러니까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곳이 미국의 중부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좀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벤처 투자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보스톤이나 샌프란시스코 쪽이나 그런 데 위치를 했었으면은 아마 300억을 줘도 이렇게 이 정도의 그 가치 있는 그 회사를 살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다 보니까 리서치나 이런 또 병원과 주변의 리서치나 이런 것들의 협업 같은 건 상당히 잘 돼 있지만 파이낸스적으로 좀 그 투자에 좀 약간 소외가 돼 있으면서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좋은 리서치 팀을 인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오토에서 이제 지난번 몇 번 이제 저희가 IR을 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사이오토에서 SB11이라는 이제 물질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가 있었고요. 이 락토바실리스 루테리라는 박테리아에다가 덱스트란 마이크로스피어하고 말토스라고 해서 이제 그 코팅을 입히는 그런 기술을 또 이걸 또 이쪽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이것을 이제 입혀서 락토바실리스 루테리의 기능을 훨씬 더 앰플리파이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 이걸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모유에서 유래한 이제 박테리아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테리아를 사람이 먹으면 장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그 베이거스 너브 그러니까 이제 미주신경인데요. 10번 신경,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에 올라가서 벤트럴 태그멘탈 에리아, 그다음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 요 회로를 건드리면서 옥시토신을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되는 그런 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다른 모달리티의 신약보다 좀 강점을 잘 활용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두 가지의 드러거빌리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하프라이프가 너무 짧은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먹었을 때 이게 뇌에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였는데 이건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먹으면 장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하프라이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냥 직접 올라가서 옥시토신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베이거스 너브를 그러니까 그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장에 뇌로 자극을 보내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거기서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함으로 이제 그런 두 가지의 드러거빌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좀 또 상당히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옥시토신이 이제 자폐증을 앞으로 개선할 거다라는 것은 그 전임상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서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애정 호르몬 옥시토신이 자폐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네이처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B11 자폐증 그러니까 저희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연구를 한 그 전임상 데이터들을 잠깐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여드린다면은 이게 이제 플라세보를 주거나 또 세균만을 줬을 때는 별로 이게 혈중 옥시토신이 안 올라가는데 SB11을 같이 줬을 때 옥시토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쥐에서 또 이렇게 메이즈 그러니까 쥐한테 여러 가지 인지 기능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히포캄퍼스라 그래서 뇌의 측두엽 부분에 있는 뇌 조직인데요. 그쪽에서 좀 이렇게 또 세포의 손상이 또 많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장내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염증 물질, 피칼 칼프로텍틴이나 피칼 락토 트랜스페린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또 이게 혈중에 혈청에 IL6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의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염증 마커들을 또 이렇게 또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장내에 어떤 이렇게 손상을 입었던 그런 그러니까 그 쥐에서 저희 SB12를 줬을 때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임상 데이터들도 그러니까 전임상 데이터들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임상 1상을 작년 8월 17일 날 first patient in 그래서 첫 번째 환자가 방문해서 약을 먹는 걸 이제 first patient in이라고 하는데 작년 8월 17일 날 시작을 했고 금년 2월 18일 날 last patient last visit 그러니까 마지막 환자가 와서 10주 정도를 이게 쭉 그 병원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마지막에 방문한 것이 이제 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임상 연구가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 4월 지난달 4월에 톱라인 리절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톱라인 리절트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자세한 데이터 분석은 현재 아직 진행 중이고 아마 금년 가을에 정신과 전문 학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이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또 그 시장에다가 또 얘기를 빨리 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 이거 최단 시간 내에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톱라인 데이터만 좀 쉐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연구 디자인은 15세에서 45세 자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임상 1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7명과 8명으로 나눴고요. 7명은 SB12를 4주를 투여를 했고 8명은 위약을 4주를 투여를 한 다음에 4주 후에 2주간의 휴약기를 좀 거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을 씻어내는 거죠. 몸에서 이제 워시아웃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약을 투여한 사람한테 이번에는 SB12를 주고 SB12를 준 사람한테 위약을 투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약이 이제 그 암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당장 죽는 질환이거나 또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이 아니고 또 이게 그러니까 그 자폐증이나 이 정신과 질환은 not cure but care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치하는 게 아니라 매니지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좀 더 기능을 더 그러니까 호전시켜서 이 환자가 평생 자기의 기능을 좀 더 라이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호전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정신과나 이게 또 내과에서도 만성 질환 쪽에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요런 경우에 요런 식으로 스터디를 많이 진행을 한다.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해서 보다 적은 환자지만 더 많은 수의 임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블라인드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1차 평가 지표는 임상 1상이니까 안전성과 내약성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이 이제 일단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독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자인데 일단 안전성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잘 밑한 것으로 보이고요. 내약성도 전반적인 복약 순응도가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약 순응도가 양호한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폐증 아이들한테 약을 그냥 투여하는 게 아니고 분말을 만들어서 자폐증 아이들이 먹기 좋은 그러니까 그 오렌지 주스나 이런 데다 타서 먹이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약 순응도가 상당히 양호했고 심지어는 그래서 저희 총 환자들 중에 아무도 중간에 드롭이 되지 않았고 임상 결과가 끝난 다음에 보호자분들은 좀 더 약을 먹는 방법들을 또 임상 스터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약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을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계속 그 방법들을 찾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임상 1상이니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안전성하고 수능도를 이제 같이 내약성을 본 것은 이제 당연히 미트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임상 1상에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폐증 환자들을 리크루팅을 했던 것은 임상 1상이지만 거기서 좀 효능 데이터를 좀 더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환자들을 좀 환자를 대상을 했고 그래서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인 호전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임상 연구를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좀 벤치마킹 할 만한 임상 연구를 하나 보여드렸으면 싶어서 로슈의 바닐라 스터디라는 것을 좀 여기 좀 장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폐증 치료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폐증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타겟 후보 물질이 바소프레신이나 옥시토신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로슈는 이제 바소프레신을 타겟으로 해서 스몰 몰리큘로 만든 발로밥탄이라는 스몰 몰리큘을 만들어서 임상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연구고요. 발로밥탄을 12주 정도 환자한테 투여를 했었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트리트먼트 디퍼런스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약을 준 군에서 플라세보 군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고, 약을 준 군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텐데, 약을 준 환자군에서 그 변화의 양 빼기 플라세보의 그러니까 그 플라세보를 줬을 때 그 변화량을 차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약을 줬을 때 이만큼 더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팀에서는 바인랜드 2, 그러니까 바인랜드라는 것은 자폐증 환자를 임상을 할 때 자폐증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 임상에서 증상을 평가하는 어떤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 스케일을 이제 바인랜드 2, 요게 가장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요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것을 갖고 이제 스터디를 체크를 했었고요. 그 용량을 올라감에 따라서 바이낸드 스코어가 한 4점대 말 후반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4.87 정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낸드 스코어가 4.5에서 5.5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임상 의사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환자 보호자들이 아이가 변화됐다는 것을 느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소리가 나오는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좋은 그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로슈에서 스터디를 했던 것들 보면 임상 이상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고요. 이 결과에 근거해서 로슈는 이제 그 임상 이상을 마친 후에 FDA로부터 브레이크트루 세라피 데지그네이션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치료로 이제 인정을 받았죠. 브레이크트루 데지그네이션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허가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임상 3상에 들어가서 대규모 스터디를 하는 데서 좀 유효성의 그 그러니까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는 그러니까 로슈 팀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패를 했었지만, 지금 또 로슈는 다시 또 다른, 그러니까 그 바소프레신을 타겟팅을 하는 다른 약을 가지고 또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발로밥탄이 이제 임상 3상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테이크어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이낸드 스코어 상에 한 3점에서 5점 정도가 증가됐을 때 미국 FDA에서 브레이크트루 테라피 데지그네이션을 해줄 정도로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폐증 환자가 이제 임상 2상에서는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또 임상 3상 가서 이제 좀 그 유효성이 잘 안 나왔던 부분 중에 몇 가지 해석들을 해보면, 자폐증 환자들이 매우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으로 봤을 때는 다 자폐증의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원인과 여러 가지 그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 때는 좀 더 그러니까 그 환자를 또 이 약에 잘 맞을 만한,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만한 환자를 잘 선별하는 그 분석들을 좀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여기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소프레신으로는 이제 이 약이 또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또 로슈는 지금도 바소프레신으로 또 다른 또 신약을 또 그 가능성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소프레신으로서도 좋은 약이 하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옥시토신으로, 저희가 이제 그 후발 주자가 되겠지만, 저희가 개발하는 옥시토신으로는 또 여전히 상당히 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임상에서 나온 탑라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로슈가 있을 때 2018년보다 지금 또 시일이 지나서 바인랜드가 이제 그때 로슈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바인랜드 2였는데, 지금 이제 또 그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바인랜드 3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바인랜드에서 크게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고요.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의사소통 부분이고, 그다음 데일리 리빙, 일상생활하는 부분이고, 하나가 소셜라이제이션, 사회적인 그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아답티브 비헤이비어 컴포짓이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평가를 해 봤 저희의 데이터를 보면요. 그 약을 줬을 때가 플라세보를 줬을 때에 비해서 5 에서 적어도 3 점대 후반에서 한 5 점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민 스코어가 증가되는 것을 보이는 거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로슈의 바닐라 스터디의 스터디보다 뭐 저희가 이제 N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이 스코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임상 2상을 하고 앞으로 임상 3상을 하고 이 과정에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상당히 그 자신감과 근거들이 되는 그리고 그래서 또 빅파마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신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자세한 데이터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좀 거쳐서 금년 가을에 정신과 메인 학회에서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인랜드 스코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제 얻은 자료들인데 그거 플러스 몇 가지 또 그 피지올로지컬한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생리학적인 그런 테스트를 또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소셜 씬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아니면 또 아이들한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애들이 노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요거에 또 반대 자극으로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스크램블드 씬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자극을 보여주기도 했을 때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면은 이 자극은 확실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눈길이 확 가겠고요. 이런 자료들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자폐증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 얼굴을 보여주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거나 자기 얼굴을 보여주거나 엄마 얼굴을 보여줬을 때도 이런 자극과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더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동일하게 별로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요.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런 자극을 보는 거하고 이 자극을 보는 거하고 관심, 눈길을 주는 게 훨씬 명확하게 차이가 나겠죠. 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노는 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놀면 걸 보면은 정상 아이 같으면 나도 놀고 싶다 싶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겠지만 이런 자극을 보면은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자극이니까 무시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폐증 아이들은 이 두 가지 자극을 보는 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극들을 컴퓨터 화면에다 보여주고 아이들 이렇게 여기다 두고 이제 눈길을 어떻게 어느 자극에다가 눈길을 주는지를 아이 트래킹을 해가지고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이런 생리학적인 실험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도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SB12를 준 경우고 빨간색 선은 회색 선은 이제 플라세보를 준 경우인데 플라세보를 준 경우는 이제 소셜 씬을 바라보는 그 타임 루킹에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간이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SB12를 줬을 때는 28일 정도를 줬을 때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틱하게 한 15% 이상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 임상 연구를 진행하신 또 그 PI 분 미국에서 그 병원의 PI 분이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제 unusually effective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 임상 1상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폐증으로 임상 1상이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임상 2상, 자폐증의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SB11이 장에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게 전임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괴사성 장염으로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IR 할 때 저희가 이제 돼지 실험했던 거 이런 것들 신생아 괴사성 장염에 대해서 돼지 실험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왜 신생아 괴사성 장염을 그럼 처음부터 안 하고 임상 1상 자폐증 임상 1상의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임상 1B를 들어가게 되느냐 그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니까 이제 신생아 아기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지 뭐 한 달 뭐 이 정도 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한테 투약을 하려고 하니까 FDA 에서는, 미국 FDA에서는 이제 신생아한테 뭐 정말 이렇게 검증 하나도 안 된 이런, 뭐 아무리 뭐 사람 몸에서 나온 박테리아라고는 하지만 검증 하나도 안 된 걸 바로 투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성인들한테 건강한 성인들한테 일단 안전성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생아한테 그 원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이제 FDA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성인들 대상으로 이제 원비를, 그러니까 임상 일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성인을 자폐증 환자들을 이제 한테 투약을 하게 되면 그 자폐증에 또 그 어느 정도 그 에피커시, 그 유효성 데이터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생아 아기들, 그 환자 아이들, 환아들이죠. 그 아이들한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냐, 이런 전략을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마친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자폐증과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임상, 그러니까 그래서 자폐증 쪽으로는 임상 2상이 되겠고, 신생아 괴사성 장염에는 1B, 2A를 같이 묶어서 하게 되는 그런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좀 그 자폐증 약이라는 것의 시장성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는 ADHD, 그러니까 그 집중력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시장 규모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ADHD가 그러니까 인구의 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폐증이 그러니까 자폐증, 또 좀 넓게 봐서 자폐증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장애,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ASD가 한 인구의 한 4% 정도 됩니다. 상당히 7%, 4% 상당히 많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ADHD라는 게 교과서로는 배웠는데 환자를 병원에서 이렇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ADHD가 그러니까 ADHD가 인구에는 되게 많지만 치료제가 마땅한 치료제가 그 당시에 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ADHD가 나중에 이제 제가 레전트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유학도 하고 돌아왔을 때쯤 됐을 때 ADHD야 콘서타, 이제 스트라테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저는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시장 리포트를 보니까 한 2025년까지 한 25빌리언 달러의 시장을 만든다고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질환은 상당히 시장에 많이 질환은 그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세상에 많지만 치료제가 없을 때 없다가 치료제가 생기니까 이 시장이 확 형성되는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자폐증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의 4% 정도가 되지만 아직까지 자폐증의 근본 원인인 사회성, 그리고 그 소셜 인터랙션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제 ADHD 약이나 안티사이코틱스, 그러니까 그 정신분열병 약이나 아니면 이제 우울증 약을 쓰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아직 언맷 니즈가 있는데, 여기서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이런 약 이런 걸 타겟팅한, 그래서 근본적인 ADHD의 그 사회성을 타겟팅한 약이 출시가 됐을 때 저기 ADHD에 못지않은 그런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또 열심히 또 이 분야를 또 매진해서 좋은 신약으로 세상에 기여를 해보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준비한 IR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경청해 주신 주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지수 대표님의 마무리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저희 회사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연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GN001 그리고 SB121을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또한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쥐나 104 그리고 111 이 부분은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트너링 미팅을 계속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연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당사가 주가가 부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주님들께 저희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저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저희 회사에 혹시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그리고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하고 있고 순탄하게 착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와 저희 임직원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에 지치지 않고 더 신경 써서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연구의 진도를 빼고 그래서 저희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의 역량과 저희의 비전을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